하현섭 부총장님의 기조 발제,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왜 살기가 어렵나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하현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말씀 주셨지만 일단 우리한테 놓여 있는 가장 큰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특히 코로나19 같은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가는 건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이번으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아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략 물자를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재정 여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의 확장적 재정 정책인 동시에 평상시로 돌아가서는 대단히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명제를 좇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중기적인 재정 운용의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요. 아주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같이 재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현상이 뭐냐면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게 몇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개별 지역이나 개별 집단에 가장 좋은 거는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고 세금 안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쓰고 보는 거고 미래 세대가 갚으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이나 뭐 이런 쪽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초중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단 많이 확보하고 나머지 우리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것도 이게 전부 다 공유주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의 경계를 최대한 넓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 세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 재정을 효율적이고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재정 제도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위임이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가 계약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계약이 바로 우리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재정제도 개혁을 할 때 모델로 삼았던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내각 책임제를 하고 있으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계약을 맺어서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연정 합의문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집권기간 동안의 재정 운용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국가재정 운용계획이라는 걸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확실한 합의하에 정부가 출범하는 거고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집권기간 동안에 매년 지출의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내각 책임제가 아닌 나라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위임입니다. 위임은 뭐냐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정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다른 나라에서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국 재무장관의 강력한 파워가 바로 이런 데서 연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우리 정치 체제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런 대응성이라는 차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불용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적 책무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하는 이 두 가지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재정 운용은 기본적으로 경기 역행적으로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이고 경기가 불황에 빠지게 되면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냥 당연한 이슈,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가 호황에 들어서게 되면 재정 흑자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 지금 불황에 빠지게 되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경기가 호황 국면에 들어서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금이 40조가 더 거쳤는데 40조 써도 균형 아니냐. 그러니까 지출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호황의 밸런스를 이루게 되면 불황에는 적자거든요. 그러면 재정은 계속해서 그 국가 부채를 누적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역행적으로 재정을 이제 운용을 해야 되고요. 이걸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경기 사이클 전체에서 재정의 밸런스를 이루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를 위한 그 수단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정치나 행정하는 분들은 못 믿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제약하겠다고 만들어낸 게 재정준칙입니다.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라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현재 그 정부에서 제출한 재정준칙의 내용만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거의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거시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예측하게 되면 세금 더 많이 거둘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출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금이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냥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었을 때 이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회 예산정책에서 하고 있는 비용 추계입니다. 그런데 비용 추계의 효과성은 거의 제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의 포괄적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리고 그 회계를 얼마나 투명하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회계적인 정확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정의 정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비용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의 그 재정 책임청이라고 예산 책임청이라고 부르는 이제 기구인데 이거는 영국에서 재무부랑 독립적으로 이런 경제적 가정이라든지 비용 추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재정당국이 하는 일을 제3자적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실은 그 정부가 바뀌게 되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제도 개혁을 뒤집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몇 번이나 정부가 바뀌었지만 그대로 그 개혁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4대 재정개혁입니다.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재정개혁을 한 거죠. 거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국가재정 운영하고 탑다운 예산제도인데요. 이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모방을 했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는 지출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이건 지출 한도라는 게 꼭 정부를 묶는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무리 복지 예산을 늘리더라도 계획성 있게 늘려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이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대단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 조건이 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스웨덴에서 사회민주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다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지출 한도를 어차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바꿉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아주 놀라운 사실은 신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전 정부에 비해서 항상 지출 한도를 낮추는 게 관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가지면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항상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출한도를 예시적 수준에서라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타하고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그냥 제 그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성과평가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들 한 10여 년 동안의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재정당국이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을 일선 부처에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재정당국이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전략적 배분하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지출 구조조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그 재정당국이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세부 사업, 단위 사업 수준에서는 각 그 실무부처가 알아서 자기들 재정 운동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요. 탑다운 예산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게 되면 정부는 각 부처에 대해서 지출 한도만 정해주고 분야별 한도만 정해주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편성하고 운영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아주 세부 사업, 내부 사업까지, 내역 사업까지 재정당국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만 잔챙이들 검토하느라고 전체적인 구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혹은 전략적 지출 검토라는 걸로 연례적으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거버넌스가 전혀 없고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해갖고 예산을 조정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과관리의 단위가 세부사업 아니면 단위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부사업, 단위사업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를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수단이 잘 돼 있으면 좋은 점수를 줬는데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업들이 결합이 됐는데 국민들은 행복감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과관리의 단위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면 사실은 프로그램 위주로 성과관리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금하고 특별회계,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 재정에 저는 이제 중세에 비유해서 이걸 봉토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런 봉토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재정 운영의 틀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차기 정부 재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출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기반한 재정 운영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전략적 재원 배분과 전략적 지출 검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성과관리는 일선 부처에 과감히 위임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적 재원 배분과 지출 한도 내에서의 자율적 재정 운영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출 한도 설정과 통합적 재정 운용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하현섭 부총장님 기조 발제였습니다.